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제히 빨간불로 물든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유럽 증시는 경기에 대한 그러한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독일 지수가 0.18%, 영국 지수가 0.44%, 프랑스의 카크 지수가 0.48%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발표된 GDP 이 부분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존의 4분기 GDP 수치를 보시면 유로존의 경제는 4분기에 정체에 머물면서 가까스럽게 기술적인 침체를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는 전분기와 같은 보합권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유지가 됐고요. 이로써 유로존 경제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로 정의되는 경기 침체는 가까스로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보리스 부이치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일단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소폭 인하에 나설 것이고 인하 후에는 다시 한번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꺼내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졌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1.32% 상승하며 77.7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전 IMF 쪽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 세계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날 IMF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미국 등 일부 경제의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근거로 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 지원, 이 경기 부양책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 성장률 상향 조정에 나선 건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이 됨에 따라 이렇게 국제 유가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동에서 첫 미국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백악관이 보복 의지를 천명하면서 그 부분에서 갈등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국제 유가의 추이를 파악해 보실 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 0.5% 상승했고요. 2,054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FOMC 결과를 앞두고서 달러 가치가 소폭 약세를 기록을 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FOMC 정례 회의 결과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달러 가치가 약세를 기록을 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달러의 단기 대체제이자 비수익성 자산인 금값이 이렇게 0.5%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실적 발표도 꾸준히 나왔던 것 같고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땠을까요? 예, 오늘 시작 때 내일까지 이어지는 1월 FOMC와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5%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06%, 나스닥은 0.76, 러셀 2000은 0.7%의 약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개장 전 대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린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물류업체 UPS가 부진한 실적을 내어놓으며 급락한 반면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으며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2년여 만에 최고치인 114.8로 올라선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이며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5.2%로 집계돼 2020년 3월에 4.5%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한편 소비자 신뢰지수는 5천 세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기와 고용 상황, 소비자 동향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주로 고용 상황을 맞추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개인 소비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제시한 데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이 상승하며 금융주 전반을 끌어올린 것을 비롯해 에너지, 필수 소비재, 건설, 기초 소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운송, IT, 방산, 부동산, 유틸리티는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059%, 달러 인덱스는 0.2%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2월 구인 건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인 건수는 903만 건으로 전달 대비 10만 건이 증가했으며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였던 880만 건을 웃도는 수치였고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3월 1200만 건을 정점으로 5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8월 이후 2달 연속 900만 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채용은 560만 건으로 의료와 사회 지원에서 11만 9천 명이 감소했지만 교육을 제외한 주정부와 지방정부 채용이 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한편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6%로 전달과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퇴직은 540만 건으로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고 퇴직 비율은 3.4%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340만 건으로 전달보다 10만 건이 감소하며 3년여 만에 최저치로 직장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의미하는 해고는 160만 건으로 직전월보다 10만 건이 줄면서 기업들이 해고를 꺼리는 가운데 향후 임금 상승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지난해 10월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제시하며 세계 경제의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는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가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며 경착륙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며 2025년에는 성장률이 3.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해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2.5%에 이어 올해도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기존 수치보다 0.6%포인트 상향된 수치이며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2.3%로 지난 10월 말의 전방보다 0.1%포인트 높아졌으며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5.2에서 올해는 4.6%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로존은 올해 성장률이 0.9%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고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3년 연평균 6.8%에서 2024년에 5.8%, 25년에는 4.4%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발표와 물류 수요 둔화로 직원 인건비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관리직 직원의 약 14%를 감원한다고 발표한 물류업체인 UPS의 주가가 오늘 8.2% 급락해 145달러 06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49만 5천 명이 일하고 있는 UPS의 관리직은 약 8만 5천 명 수준으로 직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물동량의 감소 여파로 UPS의 4분기 매출은 2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면서 예상치였던 254억 3천만 달러를 밑돌았고 국내 일일 평균 물동량은 7.4%, 국제 물동량은 8.3%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당 순이익은 2달러 47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감소했지만 예상치였던 2달러 44센트는 소폭 웃돌았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는 어렵고 실망스러운 한 해였다며 올해 약 12,000개의 관리직 일자리를 감축해 약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올 하반기 전까지는 물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다소 하향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1월 민간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4만 건의 증가이며 이어 전미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공급관리자협회의 1월 시카고 PMI, 노동부의 4분기 노동비용 지수가 발표되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잉을 시작으로 마스터카드, 테트라테크, 톰슨 로이터스, 퀄컴, 메틀라이프,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브링커 인터내셔널, 보스턴 사이언티픽, 필립스 66, 로크웰 오토메이션, 커네디언 퍼시픽, 헤스코프, 그리고 레녹스 인터내셔널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으로 하루를 마쳤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0.0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03%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고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는데 2,498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818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의 흐름을 보면 정말 힘이 없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막판에 좀 상승을 해줄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아쉬운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선물지수도 0.16%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134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1,888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는데 1,93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1,107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335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기관은 1,314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살펴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동시에 유입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해저터널 관련 종목들 어제 급등했습니다. 동아지질이 12.89% 상승한 14,980원을 터치했고요. 우원개발이 8.26% 오른 3,540원, 특수건설이 5.62% 상승한 9,400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정책 모멘텀에 급등했던 섹터가 많았던 하루였는데 그중에 한 테마가 바로 이 해저터널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이 해저터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시를 오늘 방문을 해서 이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용산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 이 오찬 회동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 오찬 회동에 참석한 윤재호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그리고 자신은 주택 문제 그리고 철도 지하화 문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는 발언을 꺼내들면서 해저터널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이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는 3월에 철도 지하화 노선 및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으로 밝혀졌고요.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6대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내년 12월까지 노선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치권에 따르면 비단 국민의힘 측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 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짚으면서 어제 이렇게 철도 지하화 관련되어 있는 철도 관련 종목들, 해저터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 모멘텀의 강세를 기록했던 섹터인데요.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입니다. 비트컴퓨터가 25.97% 상승한 7,760원을 기록했고요. 케어랩스가 7.24% 상승한 4,370원, 인성정보가 7.23% 오른 4,300원, 유비케어가 5.54% 상승한 5,050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3.69% 오른 5,34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급등을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권의 권익 보호 주제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켜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따라서 이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점을 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따라서 비트컴퓨터부터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일제히 급등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